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정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건 사업이 무산된 양평 국민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의 공항 입국부터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격렬한 비판 시위가 계속되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국내 모든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 혁신을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한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의견하는 등 민주당이 혁신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탈주를 계획했다가 들통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30일간 독방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7장 분량의 탈옥 계획 문건에는 호송차 내부 구조는 물론 CCTV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적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치권에서는요,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부터 종점을 이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국토부 장관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 군수가 강하에 IC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주장을 해요. 그다음 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국민의힘 군수와 국회의원도 강상, 강하, 양평읍으로 가는 이게 양평 국민들의 절대 다수기 때문에 1위로 가야지 위는 반대다. 그래서 예타에 불과 예타는 예비잖아요. 본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이 말한 것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존안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안입니다. 그래서 양평 분기점이라는 곳에서 이제 종점이 되는 것이 기존 안이었는데 이것이 올해 5월에 국토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변경안이 새로 생긴 거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평 분기점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상면, 지금 하나 강을 기점으로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구자홍 차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변경안이 이 변경안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와 좀 맞닿아 있다. 뭐 그런 점 때문에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의 경우에는 이 기존 안으로 했으면 그 김건희 여사의 땅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을 텐데 이 그 장소가 변하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땅과 가까워져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어떤 좀 약간 특혜를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것은 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그 주변 일가 친척이 뭔가 이 노선안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아직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양평으로 오는 고속도로인데 어떻게 양평에 있는 IC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이제 필요한 IC를 강하 IC를 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강하 IC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기존 안으로 해서 양서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강하 IC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강상면 쪽으로 이 종점을 바꿔서 노선을 변경했다. 이것이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해명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강상면 종점안에 포함된 강하 IC 나들목이 2년 전 민주당이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은 좀 다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2년 전이면은 변경안이 아예 없었고 원안 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였어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강화 IC는 지금 변경안에 있는 그 지점의 강화 IC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면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들목 신설을 제안한 건 맞지만 이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 노선에 설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맞습니까? 저기 지역위원장께서 양평에 아주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평에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종점이 갑자기 6년 만에 진행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뭐 삼척동자도 다 의심할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이기 위해서 강하이 씨를 요구가 있어서 강하이 씨 때문에 종점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태도지요.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밝혀진 바는 없어요. 당연히 밝혀진 바 없으면 그거는 의혹이죠. 밝혀지면 게이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밝히자고 제안을 했은 거면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백지화선을 하는 그런 아주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어떤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이건 이미 프레임을 바꾼 겁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종점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지금 잘못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김건희 배우 여사의 일가 땅이 있는 종점으로 바꾼 이유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바꾸자고 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듣더라도 궁색한 변명들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게 강하이 씨냐 아니냐 강하면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종점이 바뀌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백지화냐 양평 국민들이 부글거린다. 사과는 민주당이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정확하게 종점을 왜 바뀌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대변인님, 그런데 노선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양평군의 국민들이 강화 IC를 설치를 해달라 요구한 건 맞고 지금 이 원안대로 종점이 끝날 경우에는 노선도가 좀 꼬이는 문제가 발생하긴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양서면 쪽은 6년이 걸렸어요. 2017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나달라는 거 2008년이죠. 그러니까 한참 오래 전입니다. 10몇 년 전부터 그 고속도로 요구는 있었는데 양서면에 당시에는 예타와 환경평가가 끝나서 거의 정점으로 확정되다시피 한 겁니다. 17년부터 플래카드가 양평에 걸렸어요. 여기에 한다. 그러던 차에 양서를 정점으로 기정사실한 상태에서 강화 쪽의 주민들, 양평의 강화 쪽의 주민들이 우리도 좀 여기에 뭐를 좀 놔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걸 봤을 때 강화 IC 때문에 종점을 바꾼다? 저는 그게 가능한 정책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양서면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가 더 큰 사업이고 오랫동안 검토가 됐는데 갑자기 일부 강화면 쪽의 주민들이 IC 설치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바꾼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정점을 바꿨기 때문에 강화 IC를 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강화 IC도 설치하지 않았어도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전 전에 지역위원장이나 뭐 일부 군수께서 강화면에 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있으니 좀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를 한 것이지 언제부터 정부가 요구를 하면 다 받아줬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의혹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요. 이 예비 타당성 과정에서 어떤 노선이 변경되는 거는 가능하면 예산이 줄어들 때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이 실제로 이 사업을 좀 보니까 2021년에 예타 평가가 이미 끝났고 그런데 이제 이미 노선이 또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욱 변호사님, 좀 따져보니까 정말 예비 타당성 이후에 노선이 변경된 일은 거의 없는 건가요? 많죠. 2010년 이후에 그 8건 중에 4건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이해찬 전 대표 있죠. 이분이 서울 세종에 고속도로 지을 때요. 네. 본인이 그 고속도로의 5분 거리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예타 때는 없던 거 있잖아요. 이걸 IC를 하나 냅니다. 이게 바로 연기 IC입니다. 근데 동네 주민들은 전부 이게 해찬 IC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찬 대표가 자기 땅값 올리려고 예타 때 없던 걸 4천억을 더 들여가지고 IC 낸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찬 대표가 땅 투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 공시지가가 4배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해찬 대표는 IC를 낸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예타에 없던 걸.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는요. IC가 아니고 JCT. 우리가 나들목하고 이제 분기점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들목 IC는 땅값이 올라요. 그런데 JCT 분기점은 도로의 끝이 아니고 다른 고속도로 2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기에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종점이 김건희 여사 땅에 지금 500m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50m로 떨어지면요.
그 땅 버리됩니다.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분기점에 가까워지면요. 소음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매연도 나고 그리고 사생활에 침해돼서 못 쓰는 땅이에요. 땅이 가깝다고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더 가까우면 이게 땅 버리되는 땅이라니까. 왜? 고속도로 비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시끄러워서 그 생활합니까? 이게 저는 문제고요. 저 지도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한번 보여주시면 변경안 있잖아요. 여기 그 변경안 아까 지도 있잖아요. 저기 강하 IC라고 있죠. 저 옆에 김부겸 총리의 땅이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2억에 200평을 사자마자 두세 달 뒤에 민주당의 군수가 변경안을 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은 김부겸 총리고 저기 김건희 여사 땅은 JCT잖아요. 분기점 옆에 있어요. 저거 안 오릅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 땅은 몇 배 오를 거예요. 왜? IC가 생기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서영주 부대리님이 자꾸 이게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게 변경안에 강화 IC 해가지고 양서면 분기점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 중에 지도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저 지도만 보세요. 만약에 강화 IC를 내고 종점을 양서면에 분기점을 하면요. 모양이 얼마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갑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에요. 강화 IC면 강상 JCT가 맞죠? 그러게 지도만 보면 알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되는 민주당의 최재관 위원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문서답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동문서답은 아니고요. 상식에 기반해서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서면이 이미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강하이 씨 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지를 보고 얘기하셔야지 언제 무슨 강상면이 생기고 나서 강하이 씨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양서면의 종점이 이미 생긴 다음에 강하이 씨의 요구가 있었다. 그게 국토부가 보던 것인데 원희룡 장관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강하이 씨의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문서답을 한 게 아니에요. 지도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하이 씨는 양서면하고 이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했던 겁니다. 그냥 요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강하이 씨의 김부겸 전 우리 민주당 의원 쪽이 있다고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지금 현재 양평고속도로의 논점은 본질은 이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에 과연 권력형 비리, 이권 카르텔이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격가지예요. 그것만 밝히시면 돼요. 그걸 못 밝히면서 자꾸 백지화 주장하고 양평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민주당에 사과하고 책임져라.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러면 국책사업 다 취소할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대변인님께서는 지금 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대통령 처가 땅에 특혜를 줬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거고 또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요.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팩트만 좀 확인을 해보면 기존 안으로 만약에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게 되면 강하면 쪽에 강하 IC는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강하 IC가 기존 안에 상당히 좀 밑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좀 불가피했다. 이것이 지금 양평군청과 양평군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강하 IC를 신설해서 실제로 양평에 거주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노선을 변경한 것이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양평군청과 양평군 의회의 그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실상 양평 서울 고속도로의 종점에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만 놓고 보면 양평군과 양평군 의회에서는 강하 IC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는 기존 안으로 했을 때는 강하 IC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으로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마친 이후에 이렇게 노선을 변경한 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고속도로가 신설된 것이 총 그 8개 노선인데 이 중에 예타 그 조사 이후에 노선이 변경된 게 4개. 그러니까 50%가 예타 이후에도 변경이 얼마든지 있었던 거다.
양평 서울 고속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사실은 특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검사 없이 특정한 도로가 나거나 IC가 나게 되면 그 인근 땅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이 특혜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예타 검사 이후에 노선이 변경된 것이 특혜 아니냐, 뭐 새로운 좀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혜 의혹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상당히 정쟁이 뜨거운 상황이라 지금 여러 가지 국면으로 지금 뻗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었냐 혹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구도로까지 좀 확장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땅이랑 이 고속도로랑 뭐 노선이 연결되는지 뭐 이 종점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지난 10월 6일 제가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지도와 함께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이 얘기한 지난해 10월 6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미 작년 10월에 질문을 받고 확인해보겠다라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산 135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일에 필지 분할을 하고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어요. 1002-21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대로 돼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2003년에 4,790원에서 2020년에 26만 8,700원으로 56배 상승을 했습니다. 접도구역 내에서의 형질 변경인데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를 언급하면서 산지보전법 위반 그리고 양평군 특혜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희룡 장관께서 스스로 본인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장관직을 걸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사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장관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작년 10월 국감장에서 이미 한준호 의원이 양평 병산리에 있는 땅이 토지 형질 변경이 되면서 시세가 굉장히 폭등하게 된 부분을 이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위치나 이 땅의 지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콕 집어서 지금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원희룡 장관의 대답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럼 그 당시로부터 이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는 당시에 그 종점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진행 중인데 고 김문기 처장을 당시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또 집권 여당에서는 당시에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이밀면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작년 국감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것은 지금 국감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황상 원희룡 장관이 인지했을 수 있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또 마찬가지로 그게 연결돼 있었다는 걸 몰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방이 그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6월 말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데 이 원희룡 장관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독자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면 제가 누를 끼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닙니까? 고속도로 개설의 책임자가 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가 만약에 잘못돼서 대통령과 정권에 누를 끼친다면 제가 그에 대한 인사 책임까지도 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국책 사업을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저는 이제 결정할 수 있다 보고요. 이게 문제된 게 최근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겠다 이랬잖아요. 옛날에 작년에 문제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한준호 의원이 제기한 게 2003년에 뭐 분할을 하고 등록이가 지목 변경했다고 하잖아요. 2003년이면 언제입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입니까?
2003년이면 20년 전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목 변경이. 아니 옛날에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에 4단계나 올려주고 정자동에 5단계나 상향해 줬는데 지목 변경이 잘못된 겁니까? 그다음에 양평군의 땅이 김건희 여사 땅만 올랐습니까? 양평군의 땅값이 얼마 올랐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을 얼마나 올려놨는지 이걸 이게 저는 먼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변경안이 합리적입니다. 한강도 한 번 건너니까 환경보호에도 좋고 그다음에 또 수건 사업인 강화의 IC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강상 JCT가 되면요.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만 전용 도로입니까? 김건희 여사만 서울에 빨리 옵니까? 양평 군민이 전체 다 빨리 서울에 올 수 있잖아요. 여러모로 보면 이게 사만이 좋은데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민주당에서 야 김건희 여사 땅값 올려주려고 또 아니냐 계속 가짜뉴스 괴담 유포할 거 아닙니까? 사만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란으로 이게 바로 가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만하면 계속 의혹 제기할 테니 그래서 일단 잠정 중단하고 그러면 이게 양평 국민들의 의사가 뭔지 주민투표나 제대로 물어서 언젠가는 이게 재추진할 겁니다. 네, 이 백지화 선언을 두고요. 원 장관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그걸 누가 독자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지 않죠.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총대를 한번 매줬겠죠. 뭐 또 그 정도는 한번 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몸집을 불려서 장관직을 나와야 내년 뭐 총선에 어떤 특정 지역 얘기가 나오던데 유리할 것 같으니까. 네,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한판 붙자라고 좀 거론을 했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렇게 1대1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자꾸 이제 논쟁이 붙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 장관이 이런 백지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행보들이 어떤 총선 출마를 겨냥한 정치적인 행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선 출마를 위한 충성 경쟁이다. 네.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이겠습니다. 저 좀 보고 있으십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거죠.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이 양평 군민이 몇십 년을 수건했던 사업을 판똥 걸듯이 내던져서 백지화를 던집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헌정사상 이런 장관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백지화를 선언하고 나서 뒤늦게 수습하잖아요. 그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빠지잖아요. 이 대통령실은 좋은 거는 대통령실이 하십시오. 제가 나쁜 것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원희룡 장관이요. 네. 근데 물론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 원희룡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만정도하고 소신 있는 소장파로서 나름대로의 이 정치개혁에 나름 일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역시 권력이 무섭긴 무섭다. 좋긴 좋군 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원희룡 장관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의 김건희 일가 방탄의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평 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지금 종점 사업에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요. 김건희 여사의 땅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땅도 있고요. 오빠 땅도 있고요. 사촌 동생, 사촌 오빠 이런 식으로 아예 일가의 땅이 거기에 상주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뻔히 알면서 본인이 백지화 투쟁을 통해서 이 사건을 덮고 가겠습니다. 백지화 투쟁에서 뭘 주장합니까? 민주당의 책임을 주장하잖아요. 민주당 당신들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가 백지화한 거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말은 양평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게이트에 1도 안 나오게 하겠다. 온몸 던져서 내가 맞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불타올라서요. 제가 봐서는 총선 공천은 따놓은 당상 같습니다. 네, 이 백지화 선언에 민주당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또 국민의힘 쪽은 이 변경된 노선을 양평 군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고속도로 종점에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칙적으로 일하러 가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화가 났지. 강상면을 기존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거의 결정했던 거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국민들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는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야. 정치가 뭐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화합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양평에 있는 사람들도 분리를 시키는 그런 꼴이 돼버린다.
네, 차장님 지금 이 정치권의 주장과 다르게 양평 국민들의 입장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여론조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하면은 양평군의 이게 소지역주의를 좀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안대로 하면 이제 양서면으로 종점이 가기 때문에 양서면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을 가장 바라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제3안으로 이 종점이 바뀌게 된다라면 이 강하 IC가 생기기 때문에 강하면이라든지 강상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바뀐 노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분처럼 이 정치권의 어떤 정쟁에 지금 양평 국민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결국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국책 사업으로 지금 15년 이상 동안 진행되어 온 이 고속도로 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양평 국민들의 뜻을 좀 존중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차분하게 좀 공청회도 갖고 여론조사도 해서 합리적인 이 결론을 내리기를 좀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이 정치권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You're meeting with the opposition party tomorrow. Do you have any strategy? 네, 지금 화면에 나왔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조금 전 민주당 의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인데 회의가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났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로시 사무총장이 수십 년 상주하면서 방류를 모니터링하겠다. 그리고 일본 오염수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 부합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IAEA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 이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일본의 음용 권고 의사가 없겠냐라면서 질문하는 그런 말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이걸 봤을 때 민주당은 어쨌거나 사무총장을 만나서 방류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을 한 거죠?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반대하는 입장을 국민을 대표해서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만남의 과정은 그 자체로는 의미는 있겠지만 이 만남에서 사실은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사실 뭔가 어떤 합의되는 결론이 도출되는 자리라기보다는 야당으로서는 야당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아마 그로시 총장으로서는 총장 나름대로 IAEA 이번 결과 보고서의 어떤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은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검증을 하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문제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는 것이죠. 네. 보고서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과학을 신봉해라라고 하는데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늘 부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증해가는 과정에서 과학의 결론에 이르는 게 과학입니다. 네. IAEA 보고서가 과학의 결론인가요? 그건 아닌 것이죠. 민주당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처음에 본인들도 보고서 초입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많이 인용한 듯한 내용들. 이런 것들의 전반을 봤을 때는 이 IAEA 보고서 외에 많은 유수한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논박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IAEA 보고서를 검토하고 검증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IAEA 보고서 못 믿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뭘 못 믿냐면 무조건 IAEA 보고서를 신봉하는 정부의 태도와 입장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방류를 하겠다는 일본의 입장 이 두 가지를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는 이유는 일본을 바라보는 국민의 85% 그들의 국민의 시각 자체가 못 믿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네, 지금 기시다 총리가 8월 중에 방류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만약 방류가 시작되면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방류가 시작되면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일본이 왜 방류를 빨리 결정하겠습니까? 일단 버리고 나면 니들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일본이 그렇게 한 거를 민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 우려하면 또 민주당이 정쟁한다고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일본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AEA 보고서가 어떤 성경이나 뭐 어떤 그런 뭐 신적 존재의 보고서가 아닙니다. 또 검증하고 검증해야 될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일본이 지키지 않고 방류한다면 틀림없이 무슨 일본이 뒤에 찜찜함이 숨어 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것이고요. 국제사회에 국제 헌법재판 아니 해양재판소의 제소를 통해서 일단은 방류 자체를 잡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어제 다양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정의당 부대표가 시위 중에 경찰의 얼굴을 가격했다가 체포당했다가 풀려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여론이 상당히 민감한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을 했지만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설득하기는 정말 어렵겠다라고 좀 한계를 느끼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 IAEA가요 이번에 11개 나라 했거든요. 우리도 참여했어요. 근데 IAEA를 안 믿는 나라가요 북한, 시리아, 리비아, 그다음에 한국의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이게 IAEA보다 더 신빙성 있는, 더 공신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죠. IAEA 보고서 읽은 민주당 의원은 저는 한 명도 없다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읽지도 않고 근데 처음부터 이게 백지야, 깡통이야, 정치 보고서야 이렇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나오자마자 번역기 돌리면서 2시간 내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로시 총장이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이게 뇌물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일본 앞잡이다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근거 없이 가짜뉴스 워낙 민주당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뇌물 이런 게 넘어가지요. 이게 외국에서 이랬으면 바로 구속됩니다. 뇌물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로시 총장이 들어오면서 뭐라 했냐. 나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왔다. 실체 진실은 여당과 야당, 한국과 일본, 중국이 다를 수 없다. 과학은, 팩트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 자기만의 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입니다. 그거는 일본 처리수는 인체에 무해하다.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이걸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다만 IAEA가 방류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일본의 고유한 주권 사항이에요. IAEA 의견은 참고일 뿐이고 일본이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서부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IAEA 보고서가 성경이에요? 진리입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데 IAEA 보고서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요. 두 번째, 아까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IAEA 보고서에 반대하는 나라가 시리아, 북한, 민주당이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따지고 보면 지금 반대하는 곳은 태평양 인근 도서지역 16개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슨 색깔론으로 해서 북한, 시리아 이런 나라와 민주당을 엮으려고 그러는 건 옳지 않고, 또 세 번째, 그 민주당 의원들 IAEA 보고서 읽으신 분들 많습니다. 단 안 읽었지만요. 한 명도 안 읽었다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읽었다 이런 얘기들은 또 시청자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85%가 불안감을 어떻게 해서 야당과 여당 정치권이 떨어뜨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IAEA 보고서를 믿어라, 먹어라 라고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정쟁이 아니에요. 85%를 어떻게 신뢰하게 만들 것인지 정부가 그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마시라고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답을 드리면요. 저도 이게 IAEA 보고서가 성경처럼 절대 무오류 이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보다는 더 신뢰합니다. IAEA를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옥스퍼드대 교수도 돌파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민주당 170명 의원 중에 앨리슨 교수보다 전문가 없어요. 그럼 이게 제가 민주당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언론과는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염수도 먹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믿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민주당 일각에서 IAEA 보고서에 대해서 뭔가 뭐 일본에 편향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또 그 IAEA 결과 보고서 자체는 또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서 대변인도 말씀 주셨지만 이 결과 보고서가 뭔가 이 해양 오염수 방류의 프리패스권이 아니라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일단 IAEA의 결과 보고서는 결과 보고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IAEA 결과 보고서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한 부분들도 있고 뭐 환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이 생물을 마지막에 먹게 되는 인간, 인류에게 이 물질들이 축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생물학적 어떤 위험이 없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 또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족함에 대해 민주당이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어떤 이런 조그만 불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대변해서 정부의 대책이나 대응을 요구할 그런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장우 차장님. 네. 이 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심을 주는 한 가지 또 주장은 보고서가 일본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네. 주장인데 네. 뭐 근거 있는 좀 이야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건 뭐 이제 일본의 주장과 이제 보고서 내용 중에 이제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IAEA 그 최종 보고서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류 오염수를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했을 때 이것이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라는 이제 1차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국민의 일각의 그 우려를 전달하는 거 하는 거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입국을 막고 뭐 일본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나라 내부에서 정쟁을 하듯이 이 국제기구 수장을 대접하는 것이 과연 한국민들이 정당하게 그 비판을 하고 이 견제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좀 찬성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과학적으로 반대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IAEA 최종 보고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IAEA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 이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좀 종식시키는데 좀 앞장을 서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일단 우리 정부는 IAEA 보고서 존중한다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이 방류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음 주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도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을 때 아마 그 방류의 불가피성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또 다수 국민들은 이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낮출까 뭐 굉장히 고심하실 텐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IAEA가 충분히 3차에 걸쳐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3차 검증에 대해서도 최종 보고서가 인체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면 사후 분석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방류하고 일정한 시점이 지났을 때 검증을 해보니까 인체나 환경에 문제가 된다. 그때는 이 방류를 저지하는 어떤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부 뭐 방류 찬성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앞으로 그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제안을 할지 또 우리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지지율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 긍정평가가 전주에 비해서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네, 오염수 반대 서명을 30만 명 정도 넘게 좀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쪽의 의견부터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게 직접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설명 이 부분하고는 조금 이게 이 수치의 변동을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 내 좀 혼란한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들이 조금씩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지지율 부분들은요. 전체를 보시면 저는 좀 가끔씩은 지금 1년 동안 이 패널 하면서 이 통계를 분석하면서 민망해요. 1년 동안 정말 뭐 한 70%, 60%를 뛰어넘어야 될 국정 지지도가 38, 36, 2% 올랐다. 2% 떨어졌다, 40%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분석이 안 돼요. 네. 이미 이 정부는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 지지를 못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오염수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요. 국민들은 불안함이 맞고 이거를 정쟁으로 이용한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지율과는 좀 다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해외 순방 효과라든지 이런 반사 효과를 통해서 이 지지율이 등락이 있는 거지 이거를 후쿠시마 오염수의 찬반의 논리로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갤럽 외에 다른 조사들을 보면 뭐 지지율 차이가 아주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봤을 때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정의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부정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부분들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논란은 또 제2의 광우병 논란에 비교되기도 하는데 당시 이명박 정권 때를 보면 이 광우병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지지율이 반 이상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10%대까지 16.9%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38%를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게 민주당의 그 가짜뉴스 괴담 장사 있잖아요. 표장사. 이게 장사가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엔 폭망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제는 이게 정부가 투명하게 원칙으로 대응하고 전문가들이 이제는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은 과거에 몇 번 쏘은 이런 게 학습 효과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괴담 가지고 표를 얻겠다 이건 안 되고요. 올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서 대변인님이 계속 85%가 반대한다는데 그럼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왜 85가 안 될까요? 그건 이게 저도 반대합니다. 방류는. 방류 반대하는 국민은 우리 100%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민들한테 결정적인 피해를 줄 만큼 해로우냐 아니냐 이게 판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지지율이 정체 국민의힘보다 아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좀 넘었지만 당내에서 혁신도 통합도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에 이어 2개월 만에 2020년 9월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까지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기관이라고 그러죠.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움을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결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고건에 관련돼서는 다 해소가 되었다. 복당의 사유를 충족한다. 이렇게 그거는 이미 그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김홍걸 국회의원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복당의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2년 10개월 만에 돌아온 김홍걸 의원. 장현주 변호사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두 가지 건이 있었는데요. 일단 재산 신고를 누락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 80만 원이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북 소금 지원 사업에 보조금을 유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화협이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네. 당시 5억 상당의 보조금이 유용한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재산 축소 신고에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80만 원 선고가 받고 이제 일단락이 된 것이고, 그다음 보조금
조금 유흥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뭐 밝혀진 바가 있거나 뭐 김홍걸 의원과 어떤 연결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일단 복당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복당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지금 시점에 복당을 하는 것이 맞냐, 혁신과 이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복당이 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요. 일단 당으로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혁신위의 말을 보면요.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오합지졸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또 하나 지적이 나오는 것이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이상민 의원 같은 비명계만 좀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을 내세우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 따가운 비판 여론에 지금 접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을 지금 복당시킨 이유는 다분히 지금 귀국해서 그 전국을 돌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 뭐 좋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해서 이낙연, 김홍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호남 민심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부랴부랴 뭐 뜬금없이 김홍걸 그 의원을 복당시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이제 일부 이 쓴소리를 했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게 혁신의 어떤 대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당의 어떤 지금까지 운영 행태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과 이 민주당 혁신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논란이 됐던 의원들, 제명시켰던 의원들을 하나씩 다시 불러오는 모양새가 됐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까지 다시 복당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이 다른 아예 그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김홍걸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비판하시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고 민주당이 정말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비판은 또 민주당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그 의혹이라든지 여러 수사 과정들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섣불리 복당을 한다 이런 일은 있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법적으로 이 사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떨치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한두 달 안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지금 빠른 시점 안에 뭐 복당이 되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총선도 있고 정치 일정이 있다 보면 어떤 지지 세력들을 계속 끌어모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 그냥 뭐 흡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게 그 완전히 혁신위는 끝났다 봅니다. 혁신이 1호 안건이 불체포 특권 뭐 포기고 그다음에 2호 안건이 바로 이게 복당을 원칙 안 시켜주겠다. 이게 혁신 아닙니까? 근데 보란 듯이 아무리 혁신위를 무시해도 2호 안건이 나오자마자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킨다? 제가 보기에 김홍걸 의원까지 복당시킬 정도 도덕성 기준이면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들에게 복당 못 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러면 이게 혁신은 물 건너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복당이 의원 숫자만 늘어난다 해서 이게 당이 총선에 이깁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민주당 지지율을 갉아먹는 이런 자해행위로 봅니다. 네,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들을 줄줄이 복당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줄줄이 누구를 복당시켰죠? 김홍걸 의원이요? 양이원영 의원도 복당이 됐었고 이번에 또 김홍걸 의원 복당이 됐는데 그 줄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차에 따라서 한 것뿐이죠.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복당 신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당에서 계속 제고를 해왔죠.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 굉장히 서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혐의 부분들이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래도 나를 이렇게 안 받아주지라는 측면이었고요. 이게 복당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반 넘게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고심 끝에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자녀시기도 하고 우리 당의 이제 말하자면 통일 정책에 있어서의 한 어떤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심 끝에 복당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당내 입장이고요. 혁신위와 엮여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혁신대로 가고요.
복당 부분들은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로 가야죠. 지금 현재 뭐 이성만, 뭐 윤관석 의원들까지 복당시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또 정치의 공세일 뿐이죠. 설마 지금 수사 중인데 복당시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전직 민주당 대표들까지 나서서 지금 논란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해찬, 추미애, 송영길 전직 민주당 대표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성찰이 먼저다. 네. 너무 신중하고 엄중하고 이 여론조사에 소심해져서 지금 뭡니까 이 검찰국가의 탄생이 그냥 총체적 실패인 거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는 거죠. 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저를 고발을 했어요. 좀 뜬금없이 나라 본정부를 흉다고 원희룡 장관이 어제 백지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친 아니고요. 근데 잡아가요 그런 소리.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목불인견. 백지화 하겠다 안 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해라. 지가 뭔데? 네, 지금 전직 대표들의 그런 목소리 좀 듣고 왔는데요. 이 가운데 또 민주당 내 또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날까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머지않아 곧 성사된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뭐 살뜰하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신뢰를 완전 깰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앙금이 있다고 하면 지도자들이 만나서 그 앙금을 해소하고 오히려 분열을 극복하고 단합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구정 차장님 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뭐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선 경선 때 이제 라이벌이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서 당내 화합, 당내 통합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라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팀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남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만나긴 만날 텐데 이것이 당내 화합과 당내 통합으로 가는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당의 분열, 당의 균열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될지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그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남 자체보다 만남 이후에 두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표님, 어쨌거나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원팀이 되고 약간 협동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나야 원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는 만날 때는 된 것 같습니다. 뭐 채널A의 대표적인 간판 이만갑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뭐 이제 만날 때가 됐기 때문에 네. 역할을 가지고 만날 것이다. 네. 저는 이 대목에서 그거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역할을 줄 것인지 네. 그거를 보시는 게 첫 시작점에서 원팀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런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위를 비롯한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미담을 소개하는 소식이죠. 코너죠. 조아라 앵커의 이뉴스 조아라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지난달 충북 제천여 중에 장학금 5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이 개교 이래 가장 큰 기부금이었다는데요. 이 통 큰 기부의 주인공은 70대 김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학교 근처에 살던 김 할아버지는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을 눈여겨보다 기부를 결심했다는데요. 이 큰 돈을 기부하고도 할아버지는 액수가 적어서 부끄럽다며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셨다고 하죠. 이 처음엔 자신의 기부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설득해 결국 할아버지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서 우리 사회에 좀 건강한 그런 기운이 싹 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분만 조금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세상에 알리게 됐던 겁니다. 기부금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김유수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사회에 환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서약 비슷한 걸 받고 장학금을 수여를 했으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으로 이어져 제2회, 제3회 김유수 장학금이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라임 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탈주를 꿈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영상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49일 동안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100명이 넘는 대상자의 회선에 대한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김봉현의 도주 경로 및 조력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김봉현에 대한 도주할 줄 알고 도와주신 겁니까? 전자페인트 훼손 도주가 맞죠? 네, 김봉현 전 회장의 탈주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도주해서 5개월 만에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022년 11월에 전자장치 끊고서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다시 체포가 됐고요. 이번에는 또 수감 중에 탈옥 계획서를 작성해서 탈옥을 모의했다가 발각돼서 현재 독방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탈주를 많이 한 사례가 있었나요? 뭐 제가 기억에는 이게 3번 시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도주죄가요.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는 자기가 도주하는 건 처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도망가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누구나 잡히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네. 처벌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 자기가 도망가도 처벌합니다. 다만 이게 가볍게 합니다. 자기가 도주하면 1년이 안 돼. 근데 전자발찌를 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손괴를 하고 도망가면 7년 이하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도주 원조죄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도망가는 것은 본능인데 그 남의 도망가는 탈옥을 도와주면 이거는 재질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거 10년 이하 이렇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물론 이게 성공은 세 번째 못했지만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이나 조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사,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네, 일단 김 회장에 대해서는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 좀 추가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미수는 그냥 임의적으로 감경이니까 깎아줘도 되고 조금 전에 그냥 7년 이하로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손괴를 하고 부수고 도망가니까. 네. 그럼 아마 이게 그냥 미수니까 조금 형량을 임의적으로 안 깎아줘도 되고요. 네. 이렇게 저는 형량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건이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27장짜리 탈옥 계획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보니까 흡연구역 위치부터 식사 시간 그리고 교도관 숫자, CCTV의 사각지대까지 다 적혀 있다고 하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탈옥 계획서가 A4 용지로 무려 27장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런 내용들이 빽빽히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청 내부 조감도도 있었다 그러고 그 폐사회로 TV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김 씨로서는 그 우리가 재판을 가는 거를 저런 버스를 타고 출정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남부구치소에 지금 있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저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재판 받는 법원까지 가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과정들 속에서 뭐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이라든지 아니면 교도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을 해서 뭔가 틈을 노렸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만큼 지금 계획서가 빽빽하다는 것은 조력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조직폭력배 출신 수감자에게도 20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지인들까지도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조력자들까지도 뭐 돈이 되었든 무언가로 매수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동할 때 교도관 숫자라든지 CCTV 사각지대 그리고 호송 차량 내부 조감도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법원 내부라든지 교도소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뭐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청 내부의 조감도라든지 뭐 CCTV의 사각지대라든지 그리고 뭐 흡연 시간 이런 부분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고 뭐 심지어는 뒷문은 언제 잠겨 있고 문이 어디가 열려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부에서도 조력자가 있진 않은가를 수사기관이 당연히 의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디까지 조력이 있는지를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김봉현 씨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우리가 예전에 그 한참 유행했던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처럼 본인이 정말 그 지도라든지 그 각종 위치까지 파악을 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탈옥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심각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거나 장윤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력자를 포섭할 때 성공하면 20억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천 19파 조직원, 그러니까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 성공하면 20억을 주겠다라면서 포섭을 했고 친누나가 외부에서 이 조직원의 지인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해요. 이 자금 뭐 적지 않은 자금이잖아요. 어쨌거나 이거에 대한 수사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좀 아무래도 뭐 진행이 되겠죠? 지금 이제 친누나가요. 아마 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영장이 발부되려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인멸이나. 근데 아마 저 누나가요. 자기는 이게 도망갈 계획을 전혀 몰랐고 돈만 이게 1,000만 원 주라 해서 돈만 전달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그럼 20억은 뭘까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만 보면 네. 그 20억은 누나가 아니고 누나는 1,00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자진 기구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게 도주 우려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이게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탈옥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 탈주 시도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밖에 숨겨놓은 돈이 많다. 왜냐하면 이게 밖에 엄청난 천문학자들을 숨겨놨으니까 탈옥을 해야 그 돈을 쓰거나 뭐 관리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의도가 아닐까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거나 이 20억을 약속한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자금이 있어서 이런 탈옥을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윤주 변호사님 어쨌거나 이제 한 차례 이제 누나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검찰이 재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이 친누나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재청구할 뭐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누나가 미국에서 바로 입국을 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지금 드러난 마당이기 때문에 뭐 친누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보다는 조력자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조력자의 범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의 탈주 시도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의 라이브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조율 중입니다. 화요일에는 프로축구 입단 뒷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헌 전 감독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임 전 감독은 2018년에서 2019년 태국 프로축구단 감독 부임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선수 에이전트에게 4천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가수 유승준 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리가 확정됐지만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심에선 유 씨가 패소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스파탐은 알로에 추출물, 김치 등과 같은 등급의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걸로 보이는데 과도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서울과 수도권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네, 이 수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이 하천이나 저수지 등 물가에는 가지 마시고 이 긴급 상황에는 빠르게 대피 장소로 이동해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